안녕하십니까. 세무사 민법 총칙을 갖다가 강의하고 있는 김지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해커스 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세무사 공부를 했다가 오고 계시는데요. 민법 총칙을 했다가 선택하신 걸 했다가 환영합니다. 우리가 이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는데 이 민법 총칙은요. 공부를 했다가 하셔서 시험을 했다가 보시게 되면 아무리 점수가 최악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기본 80점은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이 민법 총칙을 갖다가 꾸준하게 공부하시게 되면 우리 선생님들이 다른 과목에다가 점수를 갖다가 구워줄 수 있는 전략 과목이 될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이지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민법 총칙을 갖다가 공부하시게 되면 일단 우리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시험을 갖다 준비하게 되면 합격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합격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다 갖고 있는데요. 실천 과정을 갖다가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그래서 기본서 정독을 좀 하셔야 돼요. 기본서 정독입니다. 민법 총칙 교과서를 떠보시게 되면요, 약 270쪽 정도 됩니다. 그러면 270쪽이니까 그다지 두껍지 않죠. 그래서 기본서를 갖다가 자주 정독을 해야 된다. 정독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요, 이때는 수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을 귀로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했다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요, 교과서 보는 것이 힘들다 그러면 정독의 분위기로서 자주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주 듣고 나서 귀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요, 문제풀이 과정이 굉장히 수월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을 했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보통은 3회독 정도만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서 정독을 했다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를 갖다가 스스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기본서에 들어가 있는 문제는요, 정답이 외워질 정도로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자주 풀다 보면 그 문제를 따가 보자마자 정답이 바로 기억나는 경우가 있죠. 그것도 아주 훌륭한 공부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따 같이 병행하게 되면 문제가 어디서 나오느냐, 요 부분을 캐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를 딱 풀었을 때 내가 수업을 듣고 나서 풀었는데 바로 답이 보이더라. 그러면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정답을 딱 찾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실망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서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요 문제를 갖다가 반복해서 푸는 걸 갖다가 우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반복해서 풀어본다. 그러면 문제 적응력이 생기게 되고 문제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러한 세무사 민법 총칙을 갖다 공부하시게 되면 제가 숙제를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메일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 20개씩 OX 지문을 갖다가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그 지문을 통해서 내가 공부한 것을 갖다가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지 이걸 갖다가 매주 100개씩 연습을 하시다 보면 저절로 민법 총칙에 대한 감각이 올라옵니다. 감각이 올라오게 되면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답을 찾을 때 어려움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숙제를 좀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숙제를 갖다가 하시는데요. 숙제는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세무사를 공부하고 있는 세무사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면 매주 일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20개씩 OX 지문을 갖다가 보내드리는데 일단 문제부터 보내드리고 그 다음날 정답과 새로운 지문 20개를 갖다가 보내드립니다. 해가지고 100개 지문을 갖다가 주말 동안에 또다시 반복해서 하셔야 돼요. 공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숨 쉬듯 하셔야 돼요. 숨 쉬듯. 그리고 밥 먹듯이 하셔야 돼요. 어차피 세무사를 갖다가 시험을 합격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 되기 때문에요. 합격하시기 전까지는 숨 쉬듯이 하는 이러한 습관을 갖다가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숙제 메일은 어디로 신청하시느냐? esi11 골뱅이 네이버닷컴입니다. 저는요, 뭐 개인적인 카페라든가 밴드라든가 이런 거 운영하지 않고요. 그냥 숙제만 보내드리는 거예요. 숙제만. 그래서 여기 esi11 네이버닷컴으로 강남에커스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요 매일같이
OX 지문을 갖다가 20개씩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이걸 갖다가 연습을 갖다가 하시게 되면 저절로 문제풀이라든가 기본서 내용을 갖다가 연습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기본서 정독을 하자. 기본서 정독이 힘들다. 나는 경제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그러면 그랬을 때는 귀로 반복해서 듣자. 반복해서 듣자. 그 다음에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딱 반복해서 풀어보자. 그리고 기왕 세무사 시험을 딱 합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강의라든가 학원에 나와서 수업을 딱 듣게 되는데요. 중요한 건 숙제를 하는 습관을 길들이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째 편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 교재 8쪽을 갖다가 보세요. 교재 8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민법 서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민법 서론 파트인데 이 민법 서론에서도 논점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를 하게 되고 이 민법 서론 파트에서 중요한 것도 제가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이 부분이 출제가 될 예상이 된다. 출제가 많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 위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항상 문제는요. 문제가 되는 데서 나오는 것이고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민법 서론 그러면 민법에 있어서 공통된 모든 내용을 갖다가 민법 서론에다가 뽑아 놓은 건데요. 서론이라는 얘기는 공통된 부분을 갖다가 뽑아 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법 서론이라는 얘기는 민법에 있어서 이 공통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민법 서론에서는요. 민법이란 무엇이냐가 나오죠. 이걸 갖다 우리는 민법의 의의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의 의의. 우리가요. 민법을 갖다 공부하기 때문에 민법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01번에 보게 되면 민법의 개념이 나옵니다.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어디가 나오느냐? 민법은요. 특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일반인. 그럼 일반인은 누구냐? 제한이 없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반인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제한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제한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치외법권자 외교관이라고 해도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고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고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관광객 그래서 관광객으로서 외국인들도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갓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바빠가지고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갓난아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치외법권자 외교사절에 대해서는 민법의 적용이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외국인까지 전부 다 민법의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외국에 나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당연히 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한이 없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적용되는 법이 바로 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람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민법은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겁니다. 일반법, 특별법은요 간단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일반법이고 모든 사람이 아니고 제한된 사람,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것을 갖다가 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인들인데 일반인들의 무엇을 대상으로 하느냐? 생활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생활관계는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김씨, 이씨, 박씨 우리가 일반인들의 생활은 김씨, 씨, 박씨 이렇게 구별 지어가지고 부를 수가 있겠지만 법에서는 갑을병이라고 해요. 갑을병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생활을 하냐? 돈벌이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관계가 있겠죠. 돈벌이 그러면 재산 관계, 가족 그러면 가족 관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생활 관계는요. 돈과 관련된 생활 관계가 있고 가족과 관련된 생활 관계가 있습니다. 돈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지만 품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 그러면 재산 관계 그러죠. 그 다음에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결성이 되면 이때 가족 관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재산 관계는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경제적 이익. 따라서 재산 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득이 되면 하는 것이고 손해가 되면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걸 또 우리는 계산적이라고 하고 합리성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재산 관계는요,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는 물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물권. 그래서 물권은요, 사람 또는 법인 단체가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요.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물건에 대한 권리. 이걸 따 우리는 물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채권은요, 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계약을. 우리가요, 매매 계약을 갖다가 체결을 한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한다, 그 다음에 빌려 쓰는 월세 계약, 임대차라고 하지만 공짜로 빌려주는 걸 사용대차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계약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계약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우리는 채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채권은요,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갖다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계약하고 임대차입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을 갖다가 당신이 사세요. 이 건물을 갖다가 내가 10억에 팔 거야. 10억에 팔 거니까 10억에 사세요. 먼저 제안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청약이라고 하고 그 청약에 대해서 네 라고 승낙을 하게 되면 네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한 의사표시가 되는 거죠. 먼저 한 건 청약이라고 하고 나중에 네라고 승낙한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승낙에 의한 의사표시 그래요. 그래서 먼저 한 것은 청약이라고 하고 나중에 네라고 하는 것은 승낙이라고 하는 거죠. 청약과 승낙 두 개로 이루어지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서는 팔고 사는 거죠. 따라서 팔고 사는 계약이니까 매매 계약이 되는 거예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면 갑이라고 하는 매도인은요, 계약에 따라서 대금 주세요. 대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죠. 이걸 대금 지급 청구권 그래요. 그래서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이 대금 지급하는 행위를 해야지만 매도인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파는 사람이야. 파는 사람 매도인이라고 한다면요, 상대방 매수인이 계약에 따라서 대금 주는 행위를 해야지만 목적 달성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인 갑이 특정의 상대방에게 계약상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채권이 되는 거예요. 채권. 그래서 주로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게 채권입니다. 그 다음 가족입니다. 가족. 이때 가족은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우리가 가족이라고 할 수는 없죠. 혼인에 의해 가지고 결혼을 해야 돼. 결혼을 해서 혼인신고가 있게 되면 국가가요, 혼인신고가 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를 만들어 주겠죠. 그래서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결정이 되는 걸 우리가 친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족 사이에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남겨놓은 재산을 갖다가 가져가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은 살아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것도 가족 사이에서 받는 걸 원칙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가 있는데요. 재산 관계는 물건에 대한 권리, 물권. 그 다음에 계약을 통해서 상대방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 그 다음에 혼인에 의해서 가족이 결정이 되는 게 바로 친족.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재산을 받는 걸 상속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에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원칙을 우리는 따로 뽑아 놓았습니다. 이게 바로 민법 총칙이에요. 그래서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민법 총칙은 민법에 있어서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모든 원칙을 뽑아 놓은 것을 민법 총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요,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를 따가 누가 할 것이냐, 이걸 권리의 주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에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이게 권리의 객체라고 하죠. 어떻게 했느냐, 팔았느냐, 아니면 빌려줬느냐, 아니면 상속을 받았느냐,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라고 하는데요, 어떻게를 갖다가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니까 총칙이라고 하죠. 그래서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을 딱 뽑아놓은 것이 바로 민법 총칙입니다. 그래서 민법 총칙은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누가 했느냐? 권리의 주체. 무엇을 대상으로 했느냐? 권리의 객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이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게를 갖다가 우리는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법률행위. 요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총칙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민법 총칙은 1편이라고 부릅니다. 1편. 총칙은 가장 앞에 있으니까 1편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2편 물권이죠. 그 다음에 채권은 3편이 되고, 그 다음에 친족은 4편, 그 다음에 상속은 5편,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를 따라 규율하는 공통원칙으로서 민법 총칙을 두고 있고, 이러한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는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는 총 5개의 편으로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은요, 편별식이라고 부릅니다. 편으로 구별한다. 그래서 편별식이 되고, 이건 우리 고유의 법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킨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본이라고 하는 이상한 나라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다 강제로 점령을 해가지고 식민지로 삼았기 때문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해방은 좋은 것이지만 당장 쓸 법이 없어가지고 독일에서 수입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식 구별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독일식이에요. 독일식. 그래서 독일식 구별 또는 편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독일식 구별법으로서 독일에서는 이걸 갖다가 판덱텐이라고 합니다. 판덱텐. 그래서 판덱텐식이 되는 거예요. 판덱텐식. 자, 편으로 구별했다. 그래서 총 5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건 우리 고유의 법을 갖다가 계승 발전시킨 것은 절대 아니고 독일에서 수입을 했고, 독일식으로 판덱텐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독일식 구별법으로서 독일 민법과 마찬가지로 총 5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5개 편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 세무사는요, 1편 민법 총칙을 갖다가 시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1편 민법 총칙. 그러나 총칙은요, 공통원칙이기 때문에 물권은 어떤 게 있느냐, 채권은 어떻게 있느냐, 기본 개념은 다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지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건 교재를 했다가 보면서 찬찬히 익혀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쪽에 보시게 되면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활관계로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고, 이러한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는요, 내가 원했을 때 하는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를 않죠.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걸 따르는 사적 자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다, 소유자죠. 소유자라고 한다면 내가 자유롭게 그 토지를 갖다가 경작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물 지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사용료 받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이 필요하면 저당권 담보 설정해서 이걸 갖다가 돈을 마련할 수도 있고, 아예 팔아버리고 처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도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기 때문에 사적 자치가 허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매매 계약이라든가 임대차 계약이라든가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내가 원했을 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적 자치가 지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은 서로 수평 관계에서 대등한 관계에서 하는 것이지, 이걸 따 우리는 수직 관계로서 복종 관계로서 강요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적 자치가 지배가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일반 사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민법은 뭐예요? 모든 사람의 생활관계를 갖다가 규율하는 법이고 5개의 편으로 되어 있고 독일식이다, 판덱텐식이다. 그래서 우리는 1편 민법 총칙, 2편 물권, 3편 채권, 4편 친족, 5편 상속, 5개로 이루어져 있어요. 독일에서 수입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민법은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느냐? 민법의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은요, 사법이지 공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민법은 사법이고 공법이 아니다. 공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 민법은요, 모든 사람에게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이고 특별법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별법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요, 이러한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와 의무의 요건과 효과를 딱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걸 다가 실현시켜주는 절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차법이 아니다. 그래서
민법의 성격은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기 때문에 사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한테 제한이 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요, 권리와 힘을 따가 확인시켜주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지 절차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법하고 공법은 어떻게 구별하느냐? 사법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사적 자치가 허용되는 거예요. 사적 자치. 그러니까 대등한 관계에서 하겠죠. 수평 관계에서 하는 거예요. 수평 관계. 그러나 공법은요,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자치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따라서 이거는요, 수직 관계가 적용되는 거예요. 수직 관계. 주로 이제 공법 관계는요, 국가하고 국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국가가요, 우월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납세의 의무라든가 국방의 의무라든가 근로의 의무라든가 교육받을 의무라든가 이러한 4대 의무를 갖다가 예를 들게 되는데요. 우리가 세금을 갖다가 내야 된다 그러면 이때 국가가 부과한 세금에 대해서 나는 못 내겠습니다. 일방적으로 이렇게 거부하는 건 허용되지 않잖아요. 복종을 강요당하는 거. 그래서 복종을 강요당하고 그 다음에 불평등 관계, 수직 관계를 따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로 공법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민법이라든가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게 되고요. 공법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때는요, 행정소송이라든가 행정심판을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일반법, 특별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일반법이 무슨 법이에요?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사람한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특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이때 일반법으로서의 사법은 어떤 게 있느냐? 일반법으로서의 사법은 바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법이 되는 거예요. 민법. 민법은 제한이 없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법으로서 사법이 존재합니다. 특별법으로 사법은 바로 상법이 되는 거예요. 상법.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제한된 사람, 특별한 사람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상법은요, 상인을 갖다가 대상으로 하는 거죠. 상법에서 말하는 상인은요, 각종 회사를 말하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이때 회사를 갖다가 우리가 상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상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사람으로서 경제적 이윤 추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인과 달리 업그레이드된 법, 특별법으로서 통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일반법으로서의 사법은 민법이 되는 것이고 특별법으로서의 사법은 상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요, 갑과 을이라고 한 두 분이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가지고 법원에 가서 두 분이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소송을 딱 제기하게 되면 법원의 판사는요, 자기 멋대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법을 적용을 해야 돼요. 법. 이때 법을 갖다 적용하는데 법원 판사님이 두 사람 관계의 분쟁을 따가 살펴보니까 여기 민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상법에도 관련 규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때 법을 갖다가 모두 적용하는 게 아니고 법의 개수만큼 재판을 진행하게 되면 그때는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가장 힘센 법 가지고 한 번에 끝내줘야 돼요. 그래서 특별법인 상법을 적용하게 되고 민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따 우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래요. 자, 법이 여러 개 있으면은요, 법원의 판사님은요, 그 법의 개수만큼 재판을 갖다 진행하는 게 아니고 가장 힘센 법으로서 재판을 갖다가 빨리 끝내는 거죠. 이걸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처음부터 적용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 절차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실체법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 관계가 있을 때 당사자는 어떠한 권리가 있고 어떠한 의무가 있는지 이걸 따가 확인시켜 주는 걸 갖다 우리는 실체법이라고 하고,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실현해 주는 거, 실현시켜 주는 것을 절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차법. 자, 예를 들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건물을 갖다가 을에게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팔 테니까 사시겠습니까? 네, 제가 살게요. 해가지고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습니다. 매매 계약. 그러면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매수인은요, 계약상 발생된 대금을 갖다 지급을 하겠죠. 전 다 줬어요.
대금 지급이 끝났어. 그러면 약속대로 소유권 이전이 돼야 되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생겼죠. 이때 분쟁이 생기게 되면요, 당사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안 돼요. 당사자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국가구제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송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당사자가 분쟁 해결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힘센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가져가기 때문에 힘이 약한 사람은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갑과 을 두 사람 당사자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국가구제가 원칙이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법원에 가겠죠. 법원에 가게 되면 법원 판사님은 당연히 매매계약이 체결이 됐으니까 갑에게 대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매수인한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요걸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법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반대로 대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은 반대로 어떻게 돼요? 대금 지급하고 재산권 이전 받을 권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민법의 역할이에요. 근데요, 여기 분쟁이 생겼죠. 따라서 이때 매수인 돈 다 줬으니까 매도인 당신은 빨리 소유권 넘겨줘, 이행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매수인 을이 승소를 했어요. 승소를 하게 되면 판결대로 소유권 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 안 하고 있게 되면 그 안 하고 있는 권리 이행을 했다가 실현해 주는 것은 민법의 규정이었고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라서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승소했다고 해가지고요, 강제로 가가지고 멱살 잡고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권리를 갖다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판결에 의해서 이행이 없을 때는요, 국가가 정한 절차에서 실현해 주는 거, 이걸 절차법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있는 갑과 을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권리와 의무를 따가 확인시켜주는 법이 민법의 역할이고, 그 확인된 권리와 의무를 당사자가 실현하지 않으면 그걸 국가가 정한 절차에서 강제 실현하는 것은 민법이 아닌 민사소송법의 역할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그 내용을 따가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02번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나옵니다. 우리가 형식적 이런 글자가 나오면 좁은 뜻이에요. 좁다, 좁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 그러면 좁은 의미가 되고 실질적 의미 그러면 넓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좁은 개념의 민법을 말하는 거예요. 좁은 의미의 민법. 이 좁은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한 개의 법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요, 여러 가지 법이 있어요. 상법도 있고, 그 다음에 민법도 있고, 헌법도 있고, 형법도 있고, 행정법도 있고, 민사소송법도 있고, 형사소송법도 있고, 이걸 기본 7법이라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무수히 많은 법률이 있는데요, 그 많고 많은 법률들 가운데서 명칭 그 자체가, 명칭 이름이죠. 이름 그 자체가 민법이라고 붙여진 법전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법전을 말하는 거예요. 민법전.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에서 민법이라고 이름 붙은 법을 갖다가 우리는 민법전,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좁은 개념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명칭 그 자체가 민법이라는 이름의 법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고, 이 민법은요 1958년도 2월 22일 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58년 개띠죠. 58년 개띠에 이 세계에 태어났어요. 이 세계에 태어났다.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됐습니다. 제정이 되고 공포 알려졌죠. 그러나 지금 당장 법을 만들었으니까 모든 걸 새로운 법대로 다 뜯어 고치세요 그러면 법 없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법을 갖다가 알지 못하고 있는데 당장 뜯어 고치라고 한다면 그때는 혼란이 있겠죠. 따라서 58년도 이 세계에 민법을 갖다가 제정을 하고 공포는 했지만 유예 기간을 뒀어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드디어 민법을 만들었습니다. 민법을 만들었는데 이걸 갖다가 60년 1월 1일부터 쓸 거니까 알고 계세요 라고 해가지고 58년도 2월 22일 날 제정 공포는 했지만 시행은 언제 되느냐? 시행은 60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된 거예요. 1월 1일부터. 이걸 또 우리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고요.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요, 사법 규정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외적으로 공법적 규정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이니까 사법 규정 대부분이 존재하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법 규정도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민법은 사법이기 때문에 민법에는 사법 규정만 있고 공법 규정이 없다고 하는데요. 예외적으로 공법적 규정도 존재하는 거예요. 자, 공법 규정은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느냐? 법인 단체의 대표이사라든가 그 다음에 감사라든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벌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법인 이사라든가 감사에 대한 벌칙 규정은 벌 주는 규정이니까 형법으로 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민법 조문에 들어와 있는 게 있다. 그래서 법인의 이사라든가 감사에 대한 벌칙 규정은 당연히 벌 주는 건 국가가 형벌권 행사하기 때문에 형법전 공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이질적 요소로서 민법전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 이행에 있어서 강제행 규정이 있어요. 채무를 냈다가 이행하지 않아. 계약상 의무를 우리가 채무라고 하죠. 우리가 권리라고 하는 게 있고 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권리와 의무를 했다가 우리는 계약에서는 채권 채무라고 바꿔서 부릅니다. 채권 채무는 권리와 의무 똑같은 말이에요. 채무 이행을 안 해. 채무 이행을 딱 안 하게 되면 채무 이행에 대해서 강제 이행을 했다가 시킨다. 강제 이행은 실현하는 거잖아요. 이건 민사소송법이라든가 민사집행법으로 가야 되는데 이 규정도 예외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58년도 2월 20일 날 제정이 되고 공포가 된 민법전 하나를 말하는데 이 민법전에는 사법 규정도 있고 이질적 요소로서 공법적 규정도 들어와 있더라. 그러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좁은 개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뭐라 그랬어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죠. 넓은 개념. 자, 그래서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은 개념이 되는 거예요. 넓은 개념.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인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법도 이것도 포함시켜 주는 거죠. 이름은 민법이 아니에요. 이름은 민법이 아니지만 민법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 이러한 것도 민법에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민법에 관련된 부속법률, 그래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요 민법은 아니잖아 이름이. 그래도 이것도 일반인들의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민법에 포함시켜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민사특별법으로서 민법에 포함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민법전뿐만이 아니라 민법이라는 이름은 아니지만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민법과 마찬가지로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까지 다 포함시키는 걸 따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요 민법전 하나가 되는 것이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도 포함이 되니까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훨씬 더 넓은 개념이 되고 양자는 일치하지 않겠죠. 그러나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공법 그 자체. 공법 그 자체는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이라든가 행정법이라든가 헌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실질적 의미 민법에 포함되지 않아요. 공법 그 자체는 제외가 된다. 그 다음에 상법, 요 상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의미 민법에 들어가지 않아요. 실질적 의미 민법이니까 일반법을 말하는 것이고 특별법은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각종 회사법이라든가 어음수표법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당연히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제외가 된다. 당연히 민사소송법, 우리가 줄여서 민소법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절차법이잖아요.
그래서 실질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 않고 제외시켜 버린다. 요건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할게요. 공법 그 자체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공법 가운데서 일반인을 갖다 대상으로 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받아야 된다는 법률 같은 거, 농지법과 같은 거, 특허법과 같은 거, 이런 것들은요 공법이지만 실질적인 민법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같이 보시면 돼요. 쭉 읽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03번에 보시게 되면 구쪽 오른쪽 밑에 민법 총칙의 성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우리는 독일 판택된식입니다. 1편이 민법 총칙, 2편이 물권이고 3편이 채권이고 4편이 친족이고 5편이 상속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총칙은 뭐라 그랬어요?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부분을 갖다가 뽑아 놓은 것이 민법 총칙이죠. 그러면 민법 총칙은 공통 원칙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어. 공통 원칙. 그러면 민법 총칙은요 공통 원칙이니까 재산 관계에도 전부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도 전부 적용되는 걸 원칙으로 하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민법 총칙은 민법의 공통 원칙을 갖다가 전부 다 뽑아 놓은 규정이긴 하지만 재산 관계, 물권과 채권에는 민법 총칙을 다 적용을 합니다. 그러나 가족 관계는요 민법 총칙 규정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을 해요. 왜 그러느냐? 재산 관계하고 가족 관계는요 성격이 달라요. 재산 관계는 경제적 이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손해가 나면 저지르지 않습니다. 이득이 되면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 논리가 적용되는 재산법에는 민법 총칙 규정을 갖다가 전부 다 적용을 해주지만 가족 관계는요 경제적 논리는 적용하지 않아요. 돈을 갖다가 많이 벌어오면 가족이고 돈을 갖다가 벌어오지 못하게 되면 가족이 아니야. 이런 논리는 적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요 경제적 논리가 아니고 정으로 뭉쳐 있는 거죠. 정으로 혈연 관계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족법, 친족이라든가 상속은요 경제적 논리를 갖다가 바탕으로 하는 민법 총칙은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민법 총칙은 글자 그대로 일반인들의 재산 관계, 가족 관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모든 원칙이지만 재산법인 물권과 채권에는 총칙 규정을 전부 다 적용을 해주고 가족법 분야에 있어서는 총칙 규정을 전부 다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일부만 적용하게 된다. 일부만.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0쪽 한 페이지 넘어가게 되면 자, 양거로 2번 따라서 재산법과 가족법은 그 지배 이념에 의해서 성격이 구별이 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민법 총칙은 재산법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적용하지만 가족법에는 일부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은 혈연관계, 그 다음에요 정적 관계, 따라서 전통성이 적용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10쪽에 보게 되면 통칙 규정 인정 여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번과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공부하실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총칙을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할 때 보시는 거예요. 복습할 때. 그래서 민법 총칙 184개 조문이 있는데요. 이 184개 조문 가운데서 재산법에만 적용이 되고 가족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제한능력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의사표시에 관련된 비진위 표시라든가 통정의 표시라든가 착오라든가 사기강박이라든가 대리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소멸시효에 관련된 규정, 이러한 것들은 가족법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미리 한번 언급만 해드린 것이고 복습할 때 이 부분을 보셔야 돼. 지금 보실 이유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통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칙은요 공통원칙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통칙 그러면 공통원칙의 줄임말이고 이러한 통칙은요 재산관계하고 가족관계 모두 공통 적용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제2절에 보게 되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민법의 법원에 관해서는요 우리 선생님들이 별표를 3개를 해놓으셔야 돼. 거기 보면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민법의 법원. 여기 법원이란 글자가 나오는데요.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적 개념에서 말하는 법원이 아니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1심 민사법원, 2심 고등법원, 그 다음에 3심 대법원 이렇게 심급을 올려가서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판사가 땅땅땅 두들겨 가지고 판결을 하는 그 장소적 개념의 법원이 아니고요. 이건 법의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법 제1조 법원의 뜻이 나오죠. 요 법원이라고 하는 건요. 판사가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법원의 판사님이 당사자 간의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용법을 갖다가 우리는 법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원. 자, 그래서 이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 이렇게 읽으면 돼요. 법. 어떤 법이냐?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이 법률 관계가 존재합니다. 이 법률 관계가 존재하는데 이 법률 관계에 분쟁이 생겼어요. 분쟁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가 멱살 잡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분쟁이 생기게 되면 당사자가 해결하는 게 아니고 법원에 가서 소송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국가구제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제기를 하게 되면 법원 판사님은 자기가 자의대로 자기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멋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고 법을 가지고 재판을 하죠. 이 법을 갖다 우리는 유식한 말로 법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원. 그래서 갑과 을 두 사람이 분쟁이 있었을 때 그 분쟁을 따가 판사가 해결하기 위해서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의 종류를 갖다가 우리는 법원이라고 한다. 법원. 그래서 이 법원에 관한 민법 제1조는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쭤봅니다. 법원이 뭐예요? 법원. 판사가 써먹을 수 있는 법의 종류를 말합니다. 법의 종류. 자, 동그라미 02번에 보게 되면 민법의 법원 해가지고 제1조가 나오죠. 민법 제1조 별표 3개입니다. 자, 민법 제1조 법원에 관해서는요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그래서 민법 제1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요 멋대로 뜯어 고치면 안 돼. 이거는요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고 공통 원칙으로서 통칙 규정이기 때문에 재산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도 적용이 되는 거. 재산 관계 통칙 규정이니까 재산 관계에도 적용이 되고 가족 관계에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갖다가 보시는데 이건 조문 자체를 따 시험 문제 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이건 자주 읽어 놓으셔야 돼요. 자, 민사에 관해서 민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의 재산관계, 가족관계에 관해서 라는 뜻이죠. 민사에 관해서 분쟁이 있게 되면 재판을 하게 되는데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로서 해결하게 됩니다. 조리에 의한다. 그래서 법률, 관습법, 조리 요 순서 바꾸면 안 돼요. 법률관습법 조리에 의해서 재판을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그때 관습법으로 보충하게 되고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마지막으로 조리로 보충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이거죠. 여기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질적 의미의 즉 넓은 개념의 성문법을 말합니다. 넓은 개념의 성문법. 그래서 넓은 개념의 성문법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땅땅땅 두들겨서 통과시킨 국회 재정법뿐만이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하는 거예요. 이거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성문법을 말하는 것이고 글자로 된 성문법은 넓은 개념, 실질적 의미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만든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만들지 않은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한다. 그런데요, 이러한 성문법 법률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때는 관습법으로 보충하는 거예요. 관습법조차도 없으면 조리에 의한 거죠. 따라서 여기 법률은 10쪽에 보시게 되면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회 재정법뿐만 아니라 각종 명령, 규칙, 조약, 조례 모두 포함하는 거예요. 거기 자치법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각종 시의회 의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의회 의원이라든가 그 지역에 있는 기초의회 의원들이
그 지역에서 자치법규를 만들게 되고 이 자치법규도 글자로 인쇄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민법 제1조 실질적 의미 법률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쪽에 보게 되면 법률은 국회재정법, 그 다음에 11쪽에 보게 되면 각종 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이라든가 총리령이라든가 각부 장관 부령이라든가 위임명령, 행정명령 모든 걸 포함이 되는 거죠. 명령이란 글자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대법원 규칙, 그 다음에 헌법에 체결된 조약,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는 성문법이고 조리는 불문법입니다. 그래서 민법 제1조는요 지금 보신 것처럼 법률관습법 조리 요것만 법이 되는 거야. 법률관습법 조리 요것만 법이 되고 법률관습법 조리 말고는 법이 아니란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요 이러한 것들은 실질적 의미의 글자로 된 성문법 우선이 되는 거죠. 따라서 글자로 된 성문법이 존재하게 되면 관습법이라든가 조리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민법 제1조는요 법률관습법 조리의 순서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순서를 바꾼다 그러면 그 특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게 되면 1조의 법률은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이 아니라 명령, 규칙, 조약, 조례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된다. 그래서 관련된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아주 쉬운 거죠. 자, 고생을 하셨고요. 이어지는 2강 시간에는 12쪽 우리가 관습법을 갖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